네, 안녕하세요. 오늘 광명시 지원의 광복회 광명시 지부 주관의 근현대 역사 바로 알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단법인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강사 송시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역사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독립운동사에서 시작으로 볼 수 있는 의병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요거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그 한 장면입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국기, 우리 옛날 국기를 이렇게 보면서 의병운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를 잃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모든 역사는 반드시 그 앞에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이 되겠고, 또 나는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역사를 본다면 1860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860년은 우리나라에서 동학이라는 것이 창시가 되었어요. 저 동학이 창시된 것은 뭐냐 하면 서학에 반대해서, 그렇죠. 서양의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게 되면서 그의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것을 지키자라고 해서 동학을 이제 창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시대는 바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어린 고종이라는 그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서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하게 되는데, 저 때만 해도 외국의 서양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막으면서 통상 수교도 거부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게 1860년대인데 1840년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바로 아편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대국이라고 하는 그 중국에 많은 영향을 받고 중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중심으로 알고 있던 중국이 어떻게 돼요? 영국에서 그 마약 아편을 파니까 그 아편의 모든 국민들이 취해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영국한테 패하게 됩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는 우리도 언젠간 저렇게 서양 세력에 침략을 당하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쇄국, 문을 닫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가지고 빨리 그걸 받아들이면서 선진국이 되어가지고 무기를 장착하고 자기들이 미국에게 당했던 그것과 똑같이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맺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로 우리는 빨리 이제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본이라든지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문물들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내부도 스스로, 사실은 영국의 침략이 있었지만 그런 침략 이전에 중국 스스로도 많이 부패했고, 또 뭐든지 외침이 있을 때 내가 스스로 튼튼하면 그걸 막아낼 수 있지만 내부가 허약하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당시에는 그 왕권이 약화가 되면서 집안들이 안동 김씨라든지 조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도 정치를 하게 되면서 내부가 많이 썩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모군란, 군인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미국, 일본, 영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데, 사실은 거의 다 불평등한 그런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힘센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수탈해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나라의 오히려 관리들이라든지 양반 사대부들은 이 농민들을 많이 수탈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동학농민운동이 결국에는 일어나게 되고요. 그게 1894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우리나라 스스로 지켜야 되고, 우리나라가 백성들이 더 이상 수탈에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스스로가
그걸 수습을 하지를 못하고 청나라에다가 세상에 군대를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을 막아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일본에서도 똑같이 청나라가 들어오면 똑같은 수의 일본군도 들어온다라는 그 이전에 맺었던 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동학농민운동을 이제 해산을 했지만 그에도 물러나지 않고 일본이 계속적으로 침략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역사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동학을 창시한 사람은 수운 최재우입니다. 1824년에 태어나서 1860년에 동학을 세우고 64년에 나라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게 했다라고 해서 정부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죠. 이 최재우라는 사람은 경주에서 태어났어요. 경주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이 신분의 한계에 의해 가지고 과거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득도를 하게 되면서 뭐라고 하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 글을 외우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이미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천주 하나님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 그 이전에는 양반, 상놈, 이렇게 백정 이런 게 다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고 노비도 똑같은 하나님이 있고 양반도 하느님이 있고 임금도 하느님이 있고 다 남자도 여자도 다 하느님이 마음속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평등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등사상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 계급사회에서 상층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불손한 내용이 없는 거죠. 내가 노비도 부려야 되고 아래 것들을 부려야 되는데 다 평등하대. 그걸 싫어했기 때문에 이 권력층에서는 동학을 탄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이 당시에 너무 많은 수탈을 당하던 밑에 노비들이라든지 서민들이라든지 특히 여성, 차별을 받던 여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동학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대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해월 최시형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제지소라 그래서 원래 종이, 인쇄 이런 걸 하는 데서 일을 하던 그런 하층 계급의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이 동학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나도 하느님을 모시고 있고 나도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최재우로부터 이 도통을 전수를 받게 되고 최재우가 썼던 그 글들을 출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리를 전파하고 또 특히 이 최시영 선생님의 인품이 또 아주 뛰어나셨기 때문에 이때 세가 아주 많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 사인여천, 즉 사람의 하는 일이 다 하늘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어받은 3대 교주가 바로 손병희 선생인데 그 손병희 선생이 다시 개창을 했던 천도교가 바로 인내천 사상이잖아요. 바로 인간이 곧 하늘이다라는 사상이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뭔 얘기를 했냐? 만사지 식일환. 식일환. 이건 뭐냐? 모든 만사가 바로 이 오늘 먹는 지금 이 밥 한 그릇에 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떤 권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소중함, 그리고 이 밥 안에 하늘이 있다라고 해서 그 밥을 짓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여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루의 밥을 짓는 그 여인들을 아주 높여주게 되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경천, 경인, 경물, 하늘을 공경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하고 인간이 같다 그랬으니까 인간도 하늘처럼 다 공경하고 심지어는 만물, 물건들까지도 다 공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해월 최시현 선생의 이 정신은 동학 이념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한살림 운동이라든지 그 음식 있잖아요. 그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농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끼친 사상이 바로 해월 최시영 선생의 이런 경물까지 이어지는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의 며느리라든지 최재우나 최시영은 며느리도 다 그냥 천민들도 같이 이제 결혼을 다 하고 그 며느리의 그 일하는
배 짜는 그 소리가 바로 하늘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높임말까지 썼다고 하죠. 하대하지 않고 높임말을 서로 써가면서 그렇게 평등을 몸소 실천하신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동학이 이제 전봉준에 와가지고 보국 안민, 우리나라도 이제는 나라도 위태로운 나라도 지키고 그다음에 우리 백성들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사상으로 더 확장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봉준은 특히 패정개혁안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 이렇게 민초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바로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잘못 정치를 하고 있는 것들을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개혁안도 제시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분들은 다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번 2018년에 와가지고 이 5월 11일이 바로 황토현에서 이 동학군이 최초로 승전을 했던 그 황토현 전투의 기념일을 5월 11일을 동안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민중들이 자기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외세의 침략에 지금 위태위태한 이 나라들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그 정신으로 목숨을 바쳤던 그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해가지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학의 3대 교주로 손병희 선생이 이제 되었는데요. 그 도통을 잇게 되었는데 이 동학이 나중에 그런 어떤 일진회라든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세가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동학이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침투해서 그 사람들을 친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학에 몸담았던 지도자들이 친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손병희 선생은 그 이전에 그 일제에 그 복무하는 그런 동학과는 단절을 한다라고 하면서 천도교로 다시 개칭을 해가지고 인내천 사상으로 이 천도교를 다시 이끌게 되면서 동학의 맥을 천도교로 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병희 선생이 바로 민족대표 33인의 그 대표자가 되시는 거고 1919년 3.1운동 당시에 천도교, 그 다음에 기독교, 불교 이 종교가 앞장서서 그 독립선언문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나라의 동학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동학농민운동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청일전쟁 이후로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있으면서 을미사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궁궐에 경복궁이라는 그 궁궐 안에 일본의 낭인들이 자객들이 칼을 들고 들어와서 왕비를 무참히 살해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 두려움에 왕은 어떻게 되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는 아관 파천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우리나라도 제국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지만 이미 그때는 국력은 많이 기울어 있었기 때문에 구호에 그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렇지만 이때도 어떻게 해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일본의 파워가 더 세지면서 러시아와 1904년 러일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 러일 전쟁이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1905년에 결국 을사늑약이라 그래서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이 대표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 거의 국가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을사년에 많은 그 애국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70여 명이나 되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살을 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을사년스럽다, 을사년과 비슷한 그런 아주 흉흉하고 정말 그 좌절하게 되고 그런 슬픈 5,000년의 역사 중에 처음으로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수모를 당했다. 그래서 을사년스럽다라는 말이 을씨년스럽다라는 말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어원이 될 정도로 이때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가 됐던 때가 바로 1905년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이 을사늑약의 도장을 찍었던 사람들이 바로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5년 후 1910년
8월 29일이 바로 경술국치, 경술련의 나라의 치욕스러운 일이다 해서 우리는 8월 15일 해방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뭐를 기억해야 된다? 8월 29일에 경술국치, 이 국치일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가 또 힘을 잃게 되면 다시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냥 선만 놓고 넋만 놓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병장인 왕산 허위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의병의 역사를 대표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 경상도에 있는 구미에 있는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입니다. 제가 이제 가서 이것도 사진을 이제 다 찍어 왔었는데요. 여기에 가 보면 결의의 선각자, 선비의 본보기, 민족 정기의 수호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왕산 허위 선생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1907년 정미 7조약을 알아야 됩니다. 1905년에 외교권을 빼앗기고 나서 1907년에 어떻게 되냐면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검사라고 하는 이준, 그리고 또 천재 수학자였으면서 지도자였고 서간도와 북간도에 가셔가지고 서전서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망명 학교를 세우셨던 보제 이상설 선생, 그리고 이휘종이라고 해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러시아에 가서 공사관 일을 이제 도우고 있었던 이휘종 선생은 미국에서도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도 가 있었기 때문에 영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이런 언어들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휘종 이렇게 세 명이 파리에 있는 그곳으로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에 가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종의 그 밀명을 받고 가게 되는데 이미 그때는 우리가 1905년 외교권을 박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표로서 그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준 열사가 머나먼 이국당에서 그 울분에 이기지 못하고 순국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상설과 이휘종에게는 이미 사형과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헤이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를 시켜버리고 아들인 순종을 거의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순종을 왕위를 잇게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미 7일 조약이라 그래서 세상에 군대를 해산하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군대를 해산시켰다. 이제 외교권에 이어서 총칼도 다 무장 해제를 시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아이들도 군대를 이제 막 가잖아요. 아들도 군대 가고 할 때 군대 요새 애들 너무 가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지킬 나라가 있어야지 군대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군대가 해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총이라든지 칼이라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킬 나라가 없으니까 군대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이 얘기 들으면 정말 어이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군대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지킬 나라가 있다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을 이 정미 7조약을 공부하면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미 7조약이 공표가 되고 바로 8월 1일에 모든 군인들에게 무장 해제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 박승환 대장은 어떻게 했느냐? 나는 군대 지킬 나라가 없으니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자결 순국을 하시게 돼요. 이 박승환 장군의 자결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장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총들을 남아있는 총들을 들고 이 일본군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남대문에서 일어났던 남대문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포와 이런 많은 신식 장비들 그리고 인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과부적이었죠. 그래서 남대문에서 많은 수의 이 군인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왕산 허위 선생님은 어떤 가계가 있냐 하면
할아버지와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허조의 4남 중에 막내로 태어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동그랗게 빨갛게 쳐놓은 거가 뭐냐 하면 다 독립유공자라는 것입니다. 이 왕산 허위 선생의 집안에서 14명의 독립운동가, 그 서훈을 받으신 분이 14명이나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집안이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그런 많은 일을 하신 집안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나가는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왕산 허위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전 집안이 목숨을 바쳤는데도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근현대사, 근현대 역사 바로 잡기를 이런 광복회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렇게 광명시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산 허위 선생님은 막내였지만 제일 큰 형님인 허훈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 지역에서 아주 대표적인 한학자, 유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길렀는데 이분은 진짜 공자왈, 맹자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에 많이 전착을 하셨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많이 나눴다고 해요. 둘째 형 허신 선생님은 어린 나이에 아주 천재셨는데 20대 때 요절을 하셔서 이제 독립 활동을 못 하셨고요. 허겸 선생님은 이 왕산 허위 선생님이 나중에 일제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시고 나서 이 일가들을 이끌고 만주로 가셔서 독립운동을 끝까지 하신 분이 바로 허겸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왕산 허위 선생님은 1896년에 의병을 일으키셨어요. 189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을미사변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의 왕비가 궁궐에서 우리나라의 궁궐 안에서 죽었는데 아무도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지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유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김산에서 크게 의병을 일으켜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때 또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고종이 해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때는 뭐였냐면 왕을 임금님을 모시는 것이 또 이 유학자들의 임무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종의 해산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눈물을 머금고 해산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지방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기르게 되는데 그 제자 중에 박상진, 광복군을 총사령을 하셨던 분을 키우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구국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치고 앞에 도끼를 놔두고 있어요. 뭐냐면 나라의 임금님에게 상소를 올리고 이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 목을 치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상소를 올리면서 일본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자력으로 우리나라를 조선을 다시 세우자라는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늦게 45이라는 늦은 나이에 관직에 이제 오르시면서 성균관 박사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판사, 정삼품에 오르는 판사까지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아까 동학군들도 정치가 잘못된 것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 패전개혁안을 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개혁안을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진회라고 하는 그 친일 세력들을 타파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런데 이 계획을 얼마나 강하게 그 의지가 드러나냐면 지금으로 치면 이 일진에 타파하는 사람들을 모아요. 공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그 비용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 일진회는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앞장서는 놈들이니 이놈들은 죽여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그런 굳은 의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비, 우리나라의 마지막 선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이 왕산 허위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905년에 이 한일 의정서가 맺어지고 을사늑약이 체결이 됐을 때 매국 적신 이 을사오적을 처형해야 된다라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최익현, 면함 최익현 많이 아시죠? 그 최익현과 허위 장군이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나중에는 유배를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최익현 선생은 많이 알면서 오히려 허위 선생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면서 다시 그때 을미사변이 있을 때 을미의병을 일으켰다고 하면 이제는 을사의병을 또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07년에 군대가 해산이 되면서 이때 어떻게 하셨냐? 이 해산된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시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대 의병이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을미사변 이후 을미의병, 그 다음에 을사년에 을사의병, 그 다음에 정미 7조약에 의해서 군대가 해산되고 이 해산된 군인들까지 무기를 가지고 같이 왔기 때문에 정미의병이 되어서는 아주 그 세력이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07년 9월에 창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끼리만 지방에서 뭐 김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의병들을 다 모아서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13도 창의군이라는 것을 이제 이후에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허위 의병장은 의병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서울에 와서 보니까 서울에 정동이 있죠. 정동. 지금 덕수궁 뒤쪽에 가면 정동이 있는데 그 정동 지역에 미국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 뭐 네덜란드, 독일 공사관이 막 이렇게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각국 영사관에 경문을 발송을 해서 우리는 그냥 의병이 아니라 대한제국, 해산된 대한제국이 같이 군인이 의병전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의병전을 일으키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경문을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외교 활동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끼리만 해서는 안 되고 전 국민들이 다 같이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를 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들도 같이 병행을 하십니다. 자, 우리의 의병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임진왜란 때 우리 민족들의 의병이 또 있었거든요. 그때도 전국에 걸쳐서 다 의병들이 일어났는데 이때도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런 의병이 전국에 걸쳐서 다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07년 13도 창의군을 창설을 해가지고 1908년 1월에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이것도 망우리 공원에 가면 이 13도 창의군 탑 B가 있습니다. 이 탑이 있는데 총대장을 누구로 했냐면 이인영이라는 의병장을 세우고요. 군사장에 바로 이 허위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병장들 중에서 지역 중에서 어디가 의병이 제일 많았냐면 강원 의병이 가장 많았어요. 그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민긍호 의병장이 되겠습니다. 이분도 원래는 대한제국의 군인이셨어요. 군인이셨다 보니까 무기도 많고 그 밑에 부하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강원도의 강원도에서 창의해서 의병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13도 창의군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요. 이분이 바로 총대장 이인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을 눈앞에 딱 두고 있을 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갑자기 이 이인영 총대장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의병장이잖아요. 의병이 뭐냐면 이 의로움에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의 군인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의로움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군을 일으키는 게 이제 의병이잖아요. 이분도 유학자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학자면 뭐예요? 아버지 춤과 효가 제일 중요한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장남인데 3년상을 치르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려요. 3년상 치르러.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전쟁 중에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대장이 이 전쟁 작전을 앞두고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에 유학자들의 관념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시면서 군사장이셨던 허위 선생님이 13도 창의군을 지휘하게 되십니다. 나중에 이 이인영은 내려가서 3년상 치른다고 내려갔는데 일본군에 잡혀서 돌아가시게 돼요. 참 어이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1908년 1월에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허위 선생을 선발대로 해가지고 동대문 밖 30리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동대문이 여기에 있어요. 동대문이고 이 동대문에서 여기 좀 떨어진 곳에 신설동역에서부터 여기 휘경동 있는 청량리 쪽으로 가는 요 거리가 바로 왕산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길 이름이 왕산로예요. 이 길 이름이 왕산으로 된 것도 바로 이 왕산 허위 선생의 호를 따서 13도 창의군이 진공작전을 펼쳤던 그곳을 기념하는 길이 바로 이 왕산로가 되겠습니다. 이 허위 의병장께서는 그 13도 창의군을 해가지고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지만 미리 이 이야기가 다 알려져 있었어요. 신문에도 나고 진공작전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나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했냐, 동대문 위에 벌써 대포랑 이걸 다 기관총들을 준비를 해놓고 창의군들을 전멸에 가깝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서도 지속적으로 의병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체포가 되시게 되는데요. 체포가 되어가지고 일본의 이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신문을 하면서 의병을 일으킨 자가 누구며 대장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허위 의병장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의병이 일어나게 한 것은 바로 이등방문이요. 이토 히로부미, 너가 아니었으면, 너희 일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고 있었는데 일본이 침략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장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유서를 남기셨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만 그냥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평화, 이런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이런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 너희가 그런 식으로 침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1908년 10월 21일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을 하시게 되는데요. 서대문 형무소가 세워지고 원래는 우리 조선시대에는 어땠냐면 그 감옥 안에 관아에 그 감옥 안에 죄수가 많이 있으면 그 지역의 지방 관리에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타 유발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범죄자가 많이 생길 정도로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감옥이라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수탈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저항하는 의병이라든지 애국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서 감옥이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대식 감옥, 서대문 형무소를 짓게 되는 거죠. 거기에 수감이 되신 분 중에 1호 최초의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되신 분이 바로 이 왕산 허위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8년에 순국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순국을 하시고 나서 이 시신을 거둘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왕산 허위 선생님은 내가 나라도 잃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이 몸뚱아리 따위가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큰 소리를 치셨거든요. 그 왕산 허위 선생님의 시신을 거둔 사람이 누구냐? 박상진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 박상진 선생님은 누구냐 하면 바로 대한광복군 총사령이었었어요. 이 대한광복군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초기에 1900년대에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독립과 애국 운동을 최초로 이렇게 하셨던 그런 단체 중에 한 단체가 바로 대한광복군이 되겠습니다. 이 대한광복군의 총사령은 박상진, 부사령이 이석대 김좌진이었어요. 우리는 김좌진 장군은 알면서 정작 광복군 총사령이었던 이 박상진 선생은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박상진 선생의 생가가 울산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울산에 가서 여행 가셨을 때 이 박상진 선생님의 생가를 찾아보고 거기 기념관도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광복군은 무슨 일을 했냐 하면 바로 독립 그 운동을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금을 모집을 해가지고 무장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나라도 잃고 군대가 해산이 됐기 때문에 나라를 다시 찾으려면 무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군사 훈련도 해야 되고 무기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병과 해상 군인들을 모아서 이걸 조직화를 했고요. 무기 구입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돈들은 이 일본에 빌붙어 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부호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라를 위한 독립자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독립자금을 주겠다고 한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그놈이 오히려 일본에게 밀고를 해서 우리 독립군들을 사형에 처하게 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장승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장승원이 그래서 나중에 그 장승원 처단을 위해서 이 박상진 의사가 대한광복군 요원들과 같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승원을 처단을 하게 되는데 그 장승원의 아들이 누구냐? 장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방된 이후에 이 장택상은 우리나라 경찰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 많은 독립군들을 잡아가두고 노독술이 친일 악질 경찰 노독술이 우리나라 독립투사였던 김원봉을 찾아다가 그 모욕을 주었을 때 그 노독술의 위에 상관이 누구였냐? 장택상이었어요. 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 4.3에서 많은 학살을 일으켰던 사람,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뿌리를 찾아가면 바로 이런 친일, 매국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상진과 같은 제자들을 키워냈고요. 또 이 허위 선생님이, 우리가 허위 선생님을 이야기할 때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이 왕산 허위 선생님 기념관에 가면 마지막에 안중근 의사의 이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왜 걸려 있나 하고 봤더니 안중근 선생님의 제5회 공판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허위와 같이 진충간력과 용맹의 기상을 동포 2천만 민이 가졌다면 오늘의 구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허위 장군 같은 분이, 허위 의병장 같은 분들이 계셨으면 좋았겠다. 높은 벼슬아치들이 제 몸만 알고 나라를 모르는 자가 많다. 그러나 허위 선생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제일의 충신이 왕산 허위다라는 말씀을 재판을 받으실 때 하셨어요. 안중근 선생님이. 이 안중근 의사는 우리가 뭐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안중근은 나는 대한 독립군의 의군으로서 이토를 적을 죽인 거지 개인의 사사로운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개인을 죽인 것이 아니다. 우리 대한의 의군이 죽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의병의 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안중근 의사 이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안중근 의사는 바로 이 의병의 전통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우리가 건국훈장에서 대한민국 장이 있어요. 건국훈장에 급이 있는데 제일 위의 급이 대한민국 장인데요. 대한민국 장을 임시정부, 의병 뭐 이렇게 쭉 3.1운동 했는데 의병에서 받으신 분이 3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받으신 분이 바로 이 허위 의병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엔 최익현, 이강년 이 3분의 의병장이 의병으로서 대한민국 장을 받으신 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가서 그때 이 구미에 갔을 때 기념관 바로 옆에 이 묘가 있어요. 원래는 이 묘가 저기 산에 어디에 있었는데 관리도 되지 않고 이 후손들이 다 외국에 그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데 러시아 이런 데로 쫓겨나가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제대로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독립군의 의병장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묘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묘를 이장을 해가지고 이 구미시에서 여기도 이제 광복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기념관 옆에 다시 안장을 해서 모시게 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미에 가시면 그 기념관 맞은편에 보면 이런 공터가 있어요. 이게 왕산 허위 선생을 기념하는 기념 공원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허위 선생님의 큰형 허훈 선생에게 많은 영향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허훈 선생님도 이렇게 진보 의진에 창의를 하셨고 의병 자금을 모금하셨고요. 이 손자 허종 선생이 바로 신민회에서 같이 뭐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활동을 하셨고요. 조선 독립운동 후원 의용단을 꾸리셔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허위 선생의 장남인 허학 선생도 독립운동 애국장을 받으시게 됐고요. 또 이 위에 셋째 형 허겸 선생님은 간도 그 지역으로 만주 지역으로 가서 부민단이라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그 경제 활동도 하고 독립군을 지원하는 활동도 했던 그런 부민단의 초대 단장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3.1 이 기미 독립운동 선언서 말고 그 이전에 무호 독립 선언서라 그래서 더 강력한 무장 투쟁을 하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 독립 선언서에 서명을 하신 그 39인 중에 한 분이 이 허겸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손들도 보면 허로자, 허경성 이렇게 쭉 해서 허게오르기, 허블라디슬라브 이름이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허위 선생이 1908년에 사형을 당하고 나서 이 집안들이 이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일제가 그 의병 초토화 작전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의병에 우리나라에 있는 의병들을 학살을 하게 돼요. 수십만의 의병들을 학살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13도 창의군의 장이셨던 허위의 가족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이 후손들이 다 허겸 선생님을 따라서 만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난을 가게 되면서 그때 안중근 의사도 이분들을 도왔다라고 하죠. 그렇게 가게 되면서 연해주 지역에서 또 계시고 북간도 지역에도 또 계시고 이렇게 계시다가 나중에 이후에 스탈린의 그 정책에 의해 가지고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세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라든지 그 스탄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 나라들로 척박한 땅으로 하루아침에 기차에 태워져서 한 달이 넘는 동안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 안에서 굶어 죽고 병 걸려 죽고 그 시신도 제대로 수습 못하고 기차 밖으로 그냥 썩는 시체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간 곳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 땅을 일구어내서 살아내신 분들이 바로 이 후손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왕산의 손자들이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100년 만에 만난 사촌들 해가지고 이 후손들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잘 살게 되어서 그나마 이런 분들을 찾게 되고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후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 중앙아시아에서 어려운 삶들을 살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이 허위의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허형과 허필, 이 집안에서도 많은 독립운동가가 나왔는데요. 이 특히 허형의 딸이었던 그 허발 선생이, 그 허형의 그 자손인 허발, 그 다음에 그의 딸인 허은 선생이 있는데, 이 허은 선생이 쓰신 책이 아직도 내기엔 서간도 바람소리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그동안 독립운동 하면 다 남자들만 생각하잖아요. 여자 독립운동가 하면 여러분 누구 떠오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100의 100은 다 유관순 떠요 이러면 아무 말도 못해요. 독립운동가 유관순밖에 몰라, 여자 독립운동가. 그런데 이분의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립운동가 뒤에 얼마나 많은 고생한 부인과 자녀와 며느리들이 있었는지를 이 책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은 여사는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그 임시정부 국무령이 섰던 석주 이상용 선생의 손자인 이병화 선생님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상용 선생님의 손부가 되시게 되죠. 그렇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때만 해도 석주 이상용 선생은 어때요? 임청각이라고 하는 그 경북 안동에 가면 99칸의 대저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아무리 부자여도 몇 칸 이상을 못 만든다? 100칸 이상의 집은 못 만들어요. 임금님만 만들 수 있어. 그런데 그러게다 보니까 99칸의 임청각이라고 하는 그런 대저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자셨고 또 지역의 유학자셨고 그래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유학자셨어요. 이 집에 손자 며느리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청담동 며느리예요. 청담동 그런 갑부 며느리로 그 명문가에 들어가셨는데 하루아침에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말도 낯선 그 만주 땅으로, 척박한 만주 땅으로 가서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되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무 껍질 배다가 먹고 그렇게 했던 그 우리 이 독립운동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임청각의 사위 며느리들 중에는 이 허은 손부도 있고요. 허국이라 그래서 이 왕산 허위 선생님의 막내 아들인 허국도 이 집안의 사위로 계셨어요. 근데 이 허국도 왕산 허위의 아들이기 때문에 불령선인이라고 일본에서 낙인을 찍어서 이분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동태를 파악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석주 이상용 선생님과 그 손자 이병화 이분들도 다 애국자로서 독립훈장을 받으신 분들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허형하고 이제 허필이 나오는데요. 왕산 허위 선생님하고 사촌지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허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허발이라 그래서 이분의 딸이 바로 그 허은 선생님이 되겠죠. 그래서 석주 이상용과 사돈을 맺은 집안이고요. 이분도 남만주의 대표로서 독립운동, 의병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허길 여사인데요. 이 허길은 이가호라는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6형제를 낳습니다. 6남을 낳게 되는데요. 그 둘째 아들 원록이 누구냐? 이원록. 이육사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포도의 시인, 광야의 시인 이육사, 이분이 독립운동 하시다가 어디에 가담을 하시냐? 의열단에 가담을 하세요. 의열단 단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원봉의 그 의열단이 되셔가지고 무장투쟁을 하신 분이세요. 무장투쟁을 계획하시다가 감옥에 갇히시게 돼서 그 감옥의 수형 번호가 264번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때부터 이육사로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병을 얻게 되니까 많은 이 무장투쟁 활동을 못 하시게 되면서 시로서 펜으로서 독립운동을 하시게 되면서 광야, 그래서 그 백마 타고 오는 그 초인을 기다리는 그런 시인이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규라든지 이런 분들도 독립운동 하시고 해방 이후에 여운형과 함께 건준리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허필의 아들이 있는데 허필도 마찬가지로 만주로 이동을 해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을 하는 활동을 하셨는데요. 특히 이 허필의 아들 허형식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허형식 장군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만주 제1의 항일 파르티잔 저항군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인데요. 이 허형식은 우리나라에서보다 북한과 중국에서 더 유명한 그런 분이십니다. 이 허형식 장군은 1942년 그러니까 해방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항일 영웅,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중국도 일본과 이제 싸웠기 때문에 일본과 사이가 안 좋을 때마다 정부에서 이런 항일 투쟁을 했던 이 항일 투사들을 숙모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그 분쟁이 있을 때 이 허형식 장군을 또 많이 띄우게 됐는데요. 우리가 팔로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일 연군이라 그래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과 힘을 합쳐서 일본에 저항했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로군의 군장이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허형식은 김일성, 그 다음에 김책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본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밀리게 되면서 소련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소련에서 많은 그 무기도 주고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넘어갈 때 이 허형식 장군은 다들 넘어가라. 나는 소련으로 넘어가지 않고 너희들이 소련으로 넘어갈 때 나는 뒤를 엄호하고 여기 만주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끝까지 지키다가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게 된 분이 바로 이 허형식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지금 중국에서는 이게 중국의 그 팁이거든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허형식이라 그래가지고 이분을 기리는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허형식 기념비가 중국 땅에 있게 되고요. 이거 항일 그 영웅 묘의 제일 앞에 허형식 열사 기념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하게 된다면 통일을 했을 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냐 하면 바로 이런 같이 항일 투쟁을 했던 그런 역사들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허영식 장군 같은 경우는 김원봉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엄청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남북에서 다른 지도자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잖아요. 이 허영식 장군 같은 경우는 1942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방 이전에 6.25 전쟁 이전에 돌아가신 분으로서 그러한 어떤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논란에 빠지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하셨던 그분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그 역사들을 왜곡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독립 열사들도 중국의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통일이 되고 나서 이 역사에서 독립운동사도 우리의 것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뭐 또 빨갱이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데 넣어가지고 이런 분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허위의병작의 후손들이 나중에 언제죠? 여기 보면 2018년이네요. 2018년 8월 15일 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동안 독립운동한 사람을 못 찾은 것도 나라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것 뿐이겠지요. 원망 안 합니다. 우리가 간 뒤에 이렇게 나라를 발전시켜줘서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거기에 카자흐스탄 이런 데 가 계실 때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소련이었고 아직 러시아가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중공이라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국교가 수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도 없었어요. 그런 냉전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가 몰락을 하고 이렇게 중국도 이제 교역을 하게 되면서 이제서야 서로 좀 소식을 알게 되고 이분들을 학계에서 찾게 되면서 야, 왕산 허위 선생의 후손들이 중앙아시아에 많이 살고 있구나 해서 이분들을 모시러 갔더니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 민족 차별주의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가 러시아나 중국이 못 살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셨는데 이제 모시고 왔더니 원망 안 한다. 오히려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완용 후손들 얼마 전까지 땅 찾아갔죠. 자기 땅들.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건 이거 금수만도 못한 어떻게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기 나라를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던 매국노의 후손들이 떳떳하게 와서 법원에다가 그 땅 달라고 그 재판을 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 보세요. 와가지고 아니 나를 이렇게 소홀히 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소리쳐도 우리가 민망할 정도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이 후손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분들을 우리가 잘 모셔야 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미에 가면 왕산 허위 기념관에 제가 그때 갔는데요.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와. 그런데 이 구미에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박정희. 요 동상 보세요. 동상.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한 그 공과 공과 가가 있다고 하는데 공이 많죠. 우리의 이런 산업화를 이루어내고 못 먹고 이런 것 공도 많이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독립운동사에서 봤을 때 일제의 만주 군관학교에 헐석까지 써가면서 일본 천황에게 내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고 들어가서 일본의 군인으로서 특히 그 만주 지역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는 그런 군대에 있었던 사람의 동상은 우리 보통 사람의 3배나 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단체로 관광버스가 막 와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같은 구미에 있는 우리 왕산 허위 의병장의 기념관에는 아무도 안 가는 이런 세태, 그런 세태를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할 일이 많고 그 일의 하나로 오늘 이 강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13도 창의군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셨던 분이 바로 강원도 창의대장 민긍호 의병장이셨잖아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의병을 거느리고 있었고 무기도 가장 많았다. 대한제국 군대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민긍호 의병장이 이분이십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전투하시다가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이분의 후손이 또 어디 사냐 봤더니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카자흐스탄에서 뭐를 하고 있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카자흐스탄에 최초의 올림픽 메달을 안겨준 사람이 데니스 텐인데 이 사람이 민긍호의 고손장가 돼요. 그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평창올림픽 때 김연아랑 같이 이렇게 그 쇼도 같이 하고 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데니스 텐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민긍호 의병장의 무덤에 찾아가서 참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큐멘터리에 이제 방영이 되면서 막 가슴 뜨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아주 슬픈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의병장 후손 한국계 피겨 선수 피습 사망. 이 데니스 텐이 카자흐스탄에서 그 치안들과 말다툼 끝에 이제 칼에 찔려서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에서는 국민의 영웅이에요. 올림픽의 최초의 메달을 따줬다니까. 그러니까 국민 영웅인데 세상에 대낮에 길에 칼에 맞아 죽었으니 괴한들에게. 그래가지고 이때 내무부 장관 사퇴하라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카자흐스탄에 가면 이렇게 데니스 텐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데니스 텐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이렇게 만주로 떠돌고 카자흐스탄으로 떠돌고 그런 떠도는 그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김연아에 버금가는 그런 스포츠 스타로 자라났을 텐데 이 아쉬운 그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독립운동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 아까 안중근 의사를 얘기했잖아요. 안중근 의사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하얼빈 의거가 생각나시잖아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을 쏴서 처단을 한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총을 누가 줬느냐? 그 총을 준 사람이 바로 최재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재형 아세요? 몰라. 독립운동가 최재형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우리가 100주년 기념 3.1운동 100주년을 이제 재작년에 기념하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발굴이 되고 또 특히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이제 아시아와 이제 그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와 이제 그 경제 협력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의 그 경제적인 중요성 이런 걸 알게 되면서 그 지역의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제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발굴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여기 함경도 지역, 이 함경도 지역은 아주 척박한 지역이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아서 일부러 강제로 죄수들을 일부러 여기에 보내서 사람을 살게 할 정도로 이 함경도 지방. 지금도 북한에서 무슨 아오지 탄광 이런 거 있잖아요. 탄광. 그런 정치범들을 보내는 곳이 이 함경도라고 할 정도로 살을 내는 듯한 추위. 그 다음에 척박한 땅. 그래서 곡물도 나지 않고 아주 그런 곳에서 태어났어요.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났냐?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없는 지역의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그 삶이 어땠을 거라는 건 예측이 가죠. 특히 1800년도 말에 이 최재형 선생이 어렸을 때 이 지역에 전 세계적으로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 기근이 들고 막 한 해는 그 홍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또 가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안 자라고 해서 여기서 엄청난 아사자가 나타나요. 굶어 죽는 사람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이 도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너서 이쪽 지역에 가게 되는데 그때 이 최재형의 부모님들도 이 강을 건너서 어차피 여기서 죽으면 노비로 죽으나 건너가서 죽으나 어차피 마찬가지다 해서 건너가게 돼요. 그런데 어디로 건너가느냐? 바로 블라디보스톡 이쪽으로 연해주 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가서 이후에 재산을 많이 증식을 하면서 이 안중근 의사를 이때 만나게 되고요. 그 안중근 의사에게 총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마을이냐 하면 바로 지신허라고 하는 이런 마을로 건너가게 돼요. 이 지신허, 이쪽은 블라디보스톡이 원래는 러시아 땅이 아니고 청나라의 땅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쪽에 러시아는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배를 띄울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를 부동항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군인들을 강제로 여기다 집단 이주를 시켜가지고 러시아가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쪽으로 가서 최재형이 그 항구에서 쓰러져서 기진맥진해서 못 먹어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러시아 선장 부부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선장 부부가 데리고 가서 최재형을 키우게 돼요. 그런데 이 러시아 선장의 배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 그러니까 새아버지인데 그분의 배에 타서 세계 일주를 2번을 하게 돼요. 그 원양 배를 타고. 그러면서 러시아어를 배우게 되고 전 세계의 정세도 알게 되고 다양한 나라를 보면서 견문을 넓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지역에 러시아 군인들이 정착을 하게 되니까 이 지역에서 군사 그 관련된 군납 업무를 하게 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돼요. 최재형이. 자, 그렇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지금 이 지신허 지역에 가면 비가 서 있어요. 이 사람 아세요? 요새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저희 자랄 때만 해도 대통령,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렸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서태지입니다. 왜 갑자기 독립운동사 얘기하면서 서태지가 나오냐? 이 비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대한민국 음악인 서태지 헌정. 지금 지신허 마을 거기 가면 그 벌판에 이렇게 지신허 마을 예터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많은 우리 한민족들이 살다가 강제 이주 당했던 그런 곳이다 해서 한인 러시아 이주 140주년을 기념해서 러시아에서 공연을 해가지고 그 수익금의 일부로 지신허 마을 기념비를 이렇게 세운 곳이 바로 이 지신허 마을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가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그 돈을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 러시아에 와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못 살던 함흥 지방에서 건너온 함경도 지방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러시아 말도 모르고 너무 못 살고 이러니까 아주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노동력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서 뭐라고 불렸냐? 한인들의 따뜻한 난로가 되어준다. 그래서 페치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페치카 최재형으로 불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최재형이 여기서 워낙에 일을 잘하고 납품도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훈장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 훈장도 받게 되고 여기서 공무원 일을 하게 돼요. 도원으로 임명이 되어서 최초의 한인 자치기구 대표가 되면서 많은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일본에 한번 가게 돼요. 왜 가게 되냐?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러일 전쟁에 보니까 당연히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어. 근데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기게 되면서 야, 일본을 배워야 되겠구나 하고 일본에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잘 살았구나,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방 나라를 뺏기는 것은 시간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학교를 많이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이제 시키게 되거든요. 민족 교육을. 그러고는 이 1908년 13도 창의군 허위 의병장이 이제 했던 13도 창의군 그 전멸을 하게 되고 또 여기 의병들을 학살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병 대토벌 작전을 벌여서 일본은 의병들을 싹을 자른 다음에 1910년 8월 29일에 드디어 우리나라를 경술국치 나라를 빼앗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의병들이 그 13도 창의군이 해산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한반도에 있을 수 없으니까 어디로 건너가요? 만주로, 연해주로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연해주로 갔던 그 의병들을 모아서 동의회라는 것을 조직을 하게 되고요. 여기 동의회 총재가 바로 최재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재형이 총재, 부총재는 이범윤. 이 이범윤은 누구냐 하면 이범진이라고 하는 러시아 공사의 형님이 이범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범진의 아들이 아까
헤이그 특사였던 이휘종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휘종의 큰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회장에는 이휘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동의회의 회원에 누가 있다? 안중근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8년 최재형과 안중근은 같은 연해주의 의병 집단인 동의회에서 같이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헤이그 갔을 때 가면 헤이그에 이 세 분들이 가서 묵었던 그 호텔이 있어요. 융 호텔이라고 하는데 그 호텔이 지금은 이준 피스 뮤지엄 평화박물관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우리나라 부부가 그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갔을 때 이휘종 선생님의 방이 있어서 거기서 제가 사진을 찍었던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헤이그 밀사가 4월 23일 날 부산을 출발해서 6월 25일에 헤이그에 도착할 때까지 2달여 동안 이 열차를 타고 멀리까지 갔지만 그 회의장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자, 이 동의회라는 것은 그래서 최재형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돈, 최재형의 자금과 이범진, 이휘종은 러시아의 그 당시에 외교관으로 대한제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휘종의 외교력, 그리고 이범윤이라고 해서 이 간도 관찰사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관리로, 조선의 관리로 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이범윤이 의병들을 모았기 때문에 자금, 외교, 의병 이 세 모임이 바로 동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내 진공작전을 해가지고 몇 번의 승리를 맛보기도 해요. 그런데 또 패배도 결국에는 열세여가지고 무기라든지 인원수의 열세여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전투를 패배를 해가지고 야, 이제 더 이상 의병 전쟁으로는 일본을 이길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바로 안중근이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 같이 군대 대 군대는 안 되지만 나 혼자 요인 암살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이 하얼빈으로 온다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이 최재형인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의열투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의 단지회라고 해서 그 안중근 선생님의 안중근 의사의 많은 그 유목에 보면은 손가락이 잘려 있는 그 지장을 많이 이렇게 손도장을 찍으셨잖아요. 손가락을 잘라서 12명이 같이 모여서 너무 서로 독립운동도 힘들고 그 다음에 서로 분파 생각도 달라서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하자라고 해서 12명이 다 손가락을 잘라서 그 피로 대한 독립을 쓰고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의단지회를 어디서 결정했다? 바로 연해주에 있는 최재형의 집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재형의 그 딸이 쓴 일기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느 날부턴가 조선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들에서 계속 그 총 연습을, 사격 연습을 했다.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나중에 안중근이었다. 그래서 안중근 의거가 끝나고 나서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이 도망 다닐 때 그 안중근 의사의 부인과 자녀들이 우리 집에 와서 몇 달 동안 같이 살았다. 그런 내용까지도 그 일기장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0년에 10월 26일이죠. 하얼빈 의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중근의 이 하얼빈 거사는 우리나라 그 애국 독립운동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안중근, 윤봉길 이건 맨날 기억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성공한 그 거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재명 의사, 뭐 김상옥 의사, 많은 분들이 그런 의거를 일으켰지만 대부분 총이 불발됐고 폭탄이 안 터지고 뭐 나석주 의사 막 이렇게 안 됐는데 정확하게 그 계획했던 그 계획 거사를 성공했던 것이 바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스가 총리지만 일본의 대표적인 그 지도자, 그것도 뭐예요? 제국이 되어가지고 일본 제국이 막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이겨서 전 세계에서 야, 아시아가 왜 저렇게 힘센 나라가 있어? 라고 했던 그 지도자를 하얼빈에서 조선의 청년 혼자서 총으로 빵빵빵 정확하게 쏘아서 처단을 한
그 거사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중근 거사는 안중근 혼자만의 단독이 아니고 뭐다, 그 뒤에는 많은 최재형이라든지 이런 의병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거사에 사용됐던 이 무기들을 구해준 사람, 바로 최재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중근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또 안중근 기념관에 가보시면 그 한 벽면에 다 이 안중근 일가가 얼마나 많은 독립훈장을 또 받았는지가 쫙 벽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안태훈 진사 아버지와 조마리아 여사, 이 조마리아 여사도 애국 훈장을 받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이에서 삼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큰아들이 바로 이 안중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중근은 또 부인 김아려와 아들 분도 준생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당하고 나서 안정근, 안공근도 마찬가지로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정근,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같이 활동을 하셨고, 안공근, 백범 김구 선생과 또 독립운동을 같이 하시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회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가 많은 유목을 남기셨는데요. 국가 안위 노심초사, 항상 우리나라의 그 안위를 걱정을 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거는 뭐냐면 안중근 의사가 이제 하얼빈에서 잡혀가지고 리순 감옥으로 이제 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순 감옥에 계시면서 그 많은 법적 투쟁을 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자결을 할 수도 있었지만 자결하지 않고, 나는 대한의군의 군인으로서 적군의 수장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만국 공법에 의해서 나를 보호받을 의무가 있다,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정 투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토라는 거물급이 죽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다 집중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대한제국이 얼마나 우리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나라를 지금 빼앗기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법정에서 뭐예요? 이토의 15죄목을 쫙 얘기해요. 내가 그냥 억울해가지고 그냥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15개의 조목을 쫙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 처음에 안중근을 막 신문하고 핍박했던 사람들도 이 안중근의 그 인품과 그 애국하는 그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생활 태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동양평화론과 안흥칠 역사를 쓰는 그 생활 태도를 보면서 감복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글씨 하나라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해요. 그래서 판사라든지 뭐 경찰관들한테 이런 글을 다 써주셨는데, 마지막에 사형을 받기 직전에 안중근 의사를 바로 옆에서 측근해서 그 문 앞을 지키던 그 간수에게, 간수가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안중근 의사가 물론 적국의 사람을 내가 지키고 있지만 저런 아까운 사람이, 인물이 죽는구나 하고 했을 때 뭐라고 써주냐 하면,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하는 것은,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그래서 나는 대한제국의 군인의 본분으로서 적군 이토를 죽인 것이고, 당신은 또 일본의 또 군인으로서 자기 맡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받은 그 간수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안중근의 위패를 모시면서 죽을 때까지 안중근을 기념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 간수를 모신 그 사당에 안중근 의사의 위패와 사진이 나란히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는 그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나중에 안중근 기념관을 오픈할 때 그 후손이 우리나라에 기증을 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에서는 그런 독립운동 외에도 러시아에 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복지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건어패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문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러시아 지역에 항일운동 했던 그 논문을 보다 보니까, 논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니까,
러시아 지역 항일 독립운동가 자료라고 해서 일본 대사관에서 만든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심코 그걸 보다가 뭐라 그래야 되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분들의 이름 옆에 국적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동희 일본인, 이범윤 일본인, 이상설도 일본인, 홍범도도 일본인. 뭐죠?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속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누구가 됐다? 일본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가셨고 거기서 활동하기 편하게 러시아인으로 이제 러시아로 국적을 바꾸신 분들, 안정근, 안공근, 이휘종, 최재형 이런 분들은 어차피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동을 하셨고 이분들이 다 일본인의 국적, 러시아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1919년 3.1 만세 운동을 일어나고 그 다음에 4월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잖아요. 3.1 운동의 그 힘을 보고 야, 독립운동 한 사람 우리가 외로운 게 아니구나.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우리의 그 민족의 백성들도 독립을 원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자신감으로 4월에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를 만들잖아요. 그 임시정부를 만들 때 재무총장으로 누구를 선임했다? 바로 이 최재형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장의 최재형 이름이 이렇게 놓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분은 가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 상해로 가는 여비가 있다면 그 돈을 총을 사서 독립군대로 보내겠다. 이때 러시아 연해주와 만주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는 그냥 외교적으로 해가지고 뭘 한대더라. 거기다가 이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누굴 뽑아놨어? 이승만을 뽑아냈어. 그러니까 나는 거기 가서 미국에 가서 지금 있는 미국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있는 지금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는데 일본한테 나라를 찾으면 미국한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권리를 주자라고 주장하는 이승만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상해 임시정부에서 말로만 머리로만 외교로만 한다고 하는 것보다 나는 총을 사서 독립군대에게 보내서 직접 적을 사살하는 이런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최재형입니다. 그래서 하셨는데 여기에서 1920년에 니항 사건이라 그래서 이 연해주 지역에서 일본은 참 치밀해요. 일본은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 하나 먹겠다고 얼마나 많은 그 밀정들도 만들고 많은 일들을 벌였습니까? 근데 이 일본이 무서운 게 뭐냐면 러시아를 해방 놓기 위해서 러시아 반군 세력들한테도 무기를 다 팔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러시아에서 한인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4월 참변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군하고 러시아 혁명을 하지 않고 그 왕권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 백군과 적군파 간의 그 갈등이 있을 때 이 일본이 그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4월 참변이라 그래서 이 러시아 여대주 지역에 그 안중근 의거를 일으켰던 그 배후가 러시아에 있다. 그리고 그 연해주에 있는 최재형을 비롯한 건업회, 동의회 이러한 것들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안중근에 의해서 이토가 사망했다. 이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월 참변이라 그래서 4월 4일에서 8일 동안 이렇게 신안촌을 기습을 해가지고 이 많은 한인들을 학살을 하게 돼요. 그때 이 최재형 선생도 잡혀가서 총살을 당해서 시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한인들이 많이 정착해 있었는데 1937년에 이제 레닌이 죽고 나서 스탈린이 그 집권을 하게 되면서 스탈린은 강제 이주 정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해방이 이제 1937년 되니까 여기에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
우리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양인들을 다 이렇게 중앙아시아로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기차를 타고 가서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척박한 땅을 또 다 일구어 가지고 먹기 살기 좋은 그런 땅으로 다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이 카자흐스탄으로 가신 분이 누구세요?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이 여기에 가셔가지고 이제 나이도 많고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할 수도 없고 그러한 곳에 계시면서 어디에서 일하세요? 극장의 문지기로 수위로 일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생을 마감하시게 되죠. 그 유해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우리나라로 101년 만에 우리나라로 송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 현충원에 모셔 계시는데요. 우리가 대전 현충원에 가서 그 홍범도 장군을 정말 늦었지만 우리가 참배하고 기리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최재형이 계시던 그 집을 지금은 기념관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최근에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해주도 많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연해주가 러시아의 어떤 그 비행기 한 번에 되게 짧은 거리지만 거기 가면 거기에 많은 그런 어떤 러시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어서 인기 관광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냥 구경 가는 놀러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이 의병사 독립운동사가 아주 중요한 독립운동사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 반드시 이 최재형 독립관도 기념관도 꼭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분은 이 학생인데요. 지금 최재형의 이제 고손이에요. 후손인데 이 후손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 교환 학생으로 와서 초청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는 제가 이거 국립서울현충원에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여기에 보면 최재형하고 최엘레나라고 해가지고 애국지사 부부의 이름을 이렇게 새긴 이분들은 뭐냐면 시신을 찾지 못한 분들의 그 위패를 이렇게 다 모셔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립서울현충원에 가시면 여기 부부 위패에 가시면 최재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와서 이렇게 지금은 그러니까 그 중앙아시아로 가게 되면서 혼혈이 다 거기서 정착을 하고 살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문화라고 하죠. 우리 옛날 때는 막 혼혈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렇게 다문화가 되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와서 선조의 그 위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이제 이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들을 하는 걸 보면 뭐라고 다들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엄청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못 살고 이 나라보다 못 살면 이 사람들을 초청할 수도 없거니와 초청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오겠습니까? 안 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살고 또 문화도 아주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도 우리 한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라든지 자랑스러움을 알게 됐는데 그 나라가 기반을 잡는데 목숨을 바쳤던 분이 우리의 선조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올 수 있고 우리나라의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배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런 독립운동사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이 이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또 더 좋은 나라를 만들었을 때 이런 분들도 기릴 수 있고 더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움 그리고 그 나라를 잃고도 그 배운 학자, 유학자지만 맨날 책만 보던 그런 유학자지만 그분들이 나라를 잃게 됐을 때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분들이 목숨을 바쳤는지 그리고 그 후손들의 역사까지 이어져 오는 그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도 나라의 소중함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다 같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병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